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네, 봄입니다. 네, 이제 봄이 왔고,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예, 네, 네, 그래도 일교차 심한 봄이니까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네, 오늘은 아일랜드 작가 특집 세 번째 네, 세 시간. 번째. 네, 네, 저번에는 어떤 작가들을 소개해드렸죠? 저희가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조나단 스위프트,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는 오스카 와일드를 했고요. 오늘 네, 세 번째 아일랜드 작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네, 어마어마한 네, 엄청난 네, 이름값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하지만 네, 뭐 짧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네. 다루는 그냥 거니까 수다. 네, 네, 그 유명한 예이츠입니다. 윌리엄 네.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저희가 다룰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다루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네, 읽고 네, 그냥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에 가깝죠. 네, 네, 사실은 뭐 예이츠는 뭐 시에 관심이 없으시고 문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그 네, 작가고 네. 워낙에 이 예이츠라는 이 작가와 이 예이츠의 시를 이 짧은 시간에 다룬다라는 거는 말도 안 사실 말이 되는. 안 되죠. 예. 예, 그래도 아일랜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예, 아일랜드 작가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아일랜드 작가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예이츠의 네, 시를 저희가 저 좋아하는 시, 대표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시 이렇게 나눠서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윌리엄 버틀러 네, 예이츠가 누구일까요? 네, 예,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였고 네, 네. 예, 희곡도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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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의 신화와 전설을 부활시키면서 아일랜드의 민족 의식과 주체성을 표현한 세계 문학사 대표적 시인 중 한 명이며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민족주의자로 후일 상원 의원까지 지냈으며 네, 1923년 네, 아일랜드인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네, 설명을 네,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서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이거 엄청 예이츠. 유명한 작가죠. 예, 네, 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186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더블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뭐 네, 아일랜드의 뭐 수도이자 사실 네, 아일랜드에 또 갔다 오신 분들, 아일랜드가 뭐 지금은 이제 또 유럽의 부국으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아일랜드가 이제 많은 이제 경우 이제 도시보다는 좀 전원적인 네, 이런 예, 좀, 분위기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사실 더블린 외에는 그렇게 좀 활성화가 많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더블린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의 경성 이런 느낌이죠. 경성.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예, 모였듯이 그러니까 더블린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이자 문학과 예술가들과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교류했던 그런 네, 또 핫스팟이었죠. 네. 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아버지는 네. 원래 변호사였는데 네. 결혼하자마자 화가로 전향을 하면서 왜 어, 그러셨을까요? 네. 네. 화가로 전향을 하셔서 이제 되게 고단한 네. 삶을 네, 사셨는데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네, 네. 예, 그 아들들이 네. 다들 그 아버지의 그 끼라고 하죠. 네. 예, 그걸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장남 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이제 대시인이 됐고 네. 동생 잭 버틀러 네. 예이츠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미술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예이츠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잭 버틀러 예이츠도 네.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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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버지 때문에 가난하게 이제 막 잦은 이사를 다녔는데 네. 이게 런던도 갔다가 뭐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어린 시절 대부분을 외가인 아일랜드 슬라이고에서 네. 자랐습니다. 그 외가가 좀 풍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곳에서 이제 친척들이나 외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음. 되는데요. 이 시절에 접한 수많은 민담들과 자연 풍광, 네. 그리고 수많은 독서가 작가 생활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이 슬라이고 지방이 아일랜드 민담이나 뭐 설화 이런 걸로 이제 꽉 차 있는 음. 지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1883년 메트로폴리탄 예술학교에 다니면서 네.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앞으로 나는 시인으로 살겠다는 네.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7세였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머니께서 네. 남편도 그런데 장남마저 굉장히 많은 난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네. 그 예이츠의 어머니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모셔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은 네,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예이츠는 20살 때 1885년 더블린 유니버시티 리뷰라는 잡지에 짧은 서정시 2편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의 초기 시는 탄미주의 작품으로 아름답지만 난해하여 사소한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한 영혼의 외침 같은 것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 예이츠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기독교적 세계에서 벗어나 신비주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사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슬라이고에서의 경험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이후 1886년에는 첫 번째 극시 모사다를 출판을 했고 이듬해 첫 번째 시집 젊은 아일랜드의 시와 민요, 그 이듬해에는 아일랜드 농부의 민담과 요정 이야기를 펴내게 됩니다.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민담과 전설을 토대로 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19세기 초반 문단의 흐름이었던 낭만적 서정시의 전통을 잇는 시인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즈음 예이츠는 오스카 와일드, 윌리엄 모리스, 조지 버나드 쇼 등의 문인들과 교류하는 한편 신비주의, 시적 상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어신의 방랑과 그 밖의 시편들을 펴내게 됩니다. 1889년 20대 중반이었던 예이츠. 네, 사실 예이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예이츠의 영원한 뮤즈. 예이츠 하면 항상 거론되는 여성분이죠. 모드 곤을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계속 이제 뭐 했지만 대시를 했지만 이 모드 곤은 아름답고 지적이었으나 아일랜드의 정치적 자유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 연애나 결혼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었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이츠가 뭐 워낙에 유명한 작가여서 이제 예이츠의 시도 그렇지만 예이츠의 일생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만 조금 주류라고 할까요? 좀 많은 의견이 예이츠가 사실은 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시 자체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그 외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 뮤즈, 그러니까 예이츠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뮤즈입니다. 이 모드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정치나 이런 사회 참여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일랜드 독립 운동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인의 좀 세계가 좀 넓어지게 되고 이 시인이 훗날 예이츠가 상원 의원까지 하게 되는 그 시작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그 한 개인에게 정말 여러 가지 영향을 준 정말 사전적 의미로서의 작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그 예이츠가 그 전에 아버지는 개신교여서 그 아일랜드의 그 신비주의 뭐 이런 것과 약간 살짝은 대척되는 지점이 있어서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드곤으로 인해서 역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아무튼 예이츠는 곤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서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민담이나 전설로 민족주의를 부흥시키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예이츠가 작품을 통해 다루는 열정이나 아름다움, 영원성, 사랑, 조국에 대한 애정 등 그의 시에 내포된 정서의 많은 부분은 모드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참 그런 거 보면 단순하고요. 특히 이제 예술하는 남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구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물의 세계에 비교하자면 어떤 수컷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뭐 구애 활동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드곤이라는 이 여성만 또 이렇게 분석한 그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모두곤을 모델로 한 희곡 캐슬린 백작 부인과 시집 캐슬린 백작 부인과 다양한 서정시 네. 그리고 욕망의 섬을 네. 발표하고 역시 모두곤에 대한 애정에 기반을 둔 시집 갈대숲의 바람을 펴냈는데 모두곤은 혁명에 투신한 군인 존 맥브라이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이 순애보네요, 진짜 순애보.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잘 몰라요. 너무 이게 계속 이 여자 입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모델로 계속 써대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정치적 지향이 다른데. 네. 예. 또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이 여성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성들도 네, 이게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예이츠 하면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후원자 이사벨라 오거스타 그레고리 부인입니다. 네. 미망인이었던 그레고리 부인은 아일랜드의 역사와 민속의 조예가 깊었고 네. 아일랜드 문예 부흥에도 앞장선 인물로 예이츠를 비롯한 아일랜드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스폰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 미국 작가 에즈라 파운드 이런 거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던 그 거트루드 스타인과 많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거트루드 스타인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네. 1899년에 그레고리 부인의 후원으로 더블린에 아일랜드 문예극장을 설립하고 네. 모두곤을 모델로 썼던 희곡 캐슬린 백작 부인이 네. 이제 상영이 됐는데 네. 모두곤이 주연으로 이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밀당의 전쟁인가? 이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예이츠가 너무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개인적인. 그 밖에도 많은 아일랜드와 켈트의 민속을 토대로 한 극들이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요. 아일랜드가 켈트족입니다. 네. 예이츠는 그레고리 부인의 저택인 쿨 장원에 머무르면서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시집 바알러와 아일린, 일곱 숲속에서 그늘진 호수, 시와 산문 모음집 등이 그것입니다. 네. 이 시기까지 예이츠의 시풍은 낭만적이고 신화적이었으나 1910년 이후부터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경향이 담긴 사실주의적이며 남성적 필치의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극장 경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실의 부활절 봉기, 시민 전쟁, 이런 불우한 사회 현실을 겪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실이 눈에 뜨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일랜드가 1910년대가 제일 시끌시끌했던 네.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직전이고요. 네. 그래서 제일 이제 독립 운동도 시끌시끌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극장 경영을 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역시 어머니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머니를 초청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짜 대담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916년 모두곤의 남편 맥브라이드 소령이 부활절 봉기로 처형을 당합니다. 네, 자신의 뮤즈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이츠가 또 모두곤에게 청혼을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아우, 네. 네. 공식적으로 4번을 청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이츠가 이제 거절당하자마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27세 연하 여성과 갑자기 결혼하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했다고 하네요. 이때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비주의적 경향을 띤 온화하고 말없는 달의 여신에 대해 탑, 나선층계, 3월이 보름달로부터 등의 시집과 자동기술법을 이용해 무아의 경지에서 기록한 산문집 환상 등이 이제 발표됩니다. 무아의 경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기술법이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하나의 문학이 된다는 글이 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1917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원테이크로 이렇게 쭉 찍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랑 이제 자동 기술법을 약간 그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기술법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그 테크닉적인 거에 네, 조금 더 맞습니다. 가까워서,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서술하냐에 대한 방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치면은 컷이 없고 그냥 원 테이크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카메라가 그냥 컷 없이 가는 그런 식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식의 네. 흐름이라고 해서 네. 무작정 그냥 뭐 그 맥락 없는 의식의 네.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주제를 네. 놓고 의식의 네. 흐름이니까 네. 아무튼 1922년 아일랜드 독립정부가 세워지자 네. 6년의 상원의회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3년 네. 고도의 예술적인 양식을 지닌 시를 통해 아일랜드라는 국가의 영혼을 표현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작가에게 정말 최고의 찬사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영혼. 네,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가 어떤 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영혼을 표현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받으면 그렇죠. 뭐 그 이상의 찬사는 없고,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아일랜드 국어 교과서에는 당연히 이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 아일랜드가 또 좀 문학의 어떤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아일랜드가 그쵸. 또 네. 시 못지않게 희곡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특히 작가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우대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라면은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이치 정도는 한두 개 읊고 있거나, 아니면은 예이치 가 뭐 이렇게 성경 구절과 함께 집에 이렇게 걸려 있거나, 예이치 집은 성경과 함께 아일랜드 가정마다 다 있다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939년 요양차 떠났던 프랑스에서 아일랜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드고는 어땠는지가 궁금하네요. 하여튼 그렇다면 예이츠 작품 중에 이제 각각 두 편씩 오늘은 선정해 왔는데요. 네. 네, 선생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낙엽 그리고 하늘의 융단이라는 두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낙엽 일단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역은 장영희 씨께서 번역하신 버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긴 나뭇잎 위로 가을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릿단 속 생쥐에게도 머리 위 마감목은 누르스미 물들고 이슬 젖은 산딸기 잎도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사랑이 이우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슬픈 영혼은 이제 지치고 피곤합니다. 헤어집시다. 정열의 시간이 우리를 잊기 전에 수그린 당신 이마에 입맞춤과 눈물을 남기고. 원제는 The Falling of Leaves입니다. 그래서 이 Falling of Leaves니까 낙엽잎이 떨어지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낙엽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번역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긴 나뭇잎 위로 가을이 당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제는, 그러니까 원제래, 원래 원문. 네, 원문 죄송합니다. 원문은 Autumn is over the long leaves that love us. 그래서 이제 주어가 이제 가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이러한 속성을 가졌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이제 그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라 그럴까, 역시 이 시에도 모두건에 대한 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있더라고요. 대부분 맞긴 많죠. 근데 좀 이제 한 개인이 이걸 이제 어떤 남녀 관계로 이렇게 국한하고, 또 이제 예이츠와 모두건이라는 배경 지식을 이제 넣었을 때 좀 그 안에서 한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한 남성이 성숙해가는 그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보통 첫사랑은 짝사랑과 좀 비슷한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첫사랑은 짝사랑인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나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받아주든 간에 내가 그 안에서 고통도 겪고 또 어떨 땐 혼자만, 좋기도 네. 하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성장의 어떤 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서 분명히 또 어느 지점에 그 첫사랑이 정말로 결실을 맺든
또 대부분의 경우처럼 결실을 맺지 않든 간에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것의 첫이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시작을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이제 지나가는, 마무리되어 가는 지점이고, 그러면 가을이라는 건 동시에 그 다음에 또 봄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유명한 게 원문으로는 Let us part, 헤어집시다. 이 헤어집시다라는 게 좀 특히 시를 읽는 그 흐름상 이 지점에서 딱 좀 강조가 되고 네. 좀 감정이입이 확 되죠. 그래서 이 헤어집시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그 상대방과 헤어진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와 헤어지고 이 현재의 나와도 헤어진다라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에서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날을 이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어마어마한 네. 네. 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었습니다. 뭐 시가 그렇죠. 뭐. 네. 네. 두 번째, 하늘의 융단입니다. 참고로 요 시는 사뿐히 지려 밟으소서, 우리나라 시 있죠. 예. 진달래꽃. 네. 네. 실제로 이 예이츠의 시가 그 진달래꽃, 그리고 진달래꽃 작가가 김소월. 네, 많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많이 좀 비교가 되고요. 실제로 요 하늘의 융단이라는 시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그 김소월 작가의 진달래꽃이 언급이 좀 많이 됩니다. 네. 하늘의 융단. 만일 나에게 하늘의 융단이 있다면 금빛과 은빛으로 짠 낮과 밤과 어스름에 푸르고 희미하고 어두운 천으로 짠 그대의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허나 가난한 나는 꿈밖에 없어 그대의 발밑에 꿈을 깔았습니다. 사뿐히 걸으소서 그대 밟는 것은 내 꿈이오니. 그러니까 참 그 김소월 씨랑 좀 많이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자면 친숙할 수도 있고 네.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죠. 참고로 예이츠 시에서 융단, 뭐 카페트 이런 천 이런 게 좀 많이 언급이 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융단, 뭐 천 이런 것이 좀 이제 보통 바닥에 깔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약간 대비적으로 하늘에 대한 어떤 묘사,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이미지를, 지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확 제일 위에 있는 어떤 그 상징을 가장 아래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네. 내가 추구하는 것을 현실에 어떻게 내가 접목시키냐,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하냐라는 식으로 많이 좀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융단이나 이런 천이 많이 등장하고 그것이 하늘이나 지상을 언급하는 거로 좀 많이 얘기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예이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 중에 하나인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예. 이니스프리 호스의 섬. 네, 이니스프리 뭐 친숙하죠. 요즘은 이제 네. 그 브랜드 이름인가요? 뭐 그런 걸로도 우리에게 친숙하잖아요. 그 화장품.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예이츠 하면은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시죠. 네. 그 이니스프리 그 브랜드명도 네. 여기 예이츠 시에서 네.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를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 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진흙과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오두막 짓고 거기서 아우비랑 콩밭과 꿀 벌통도 하나. 그리고 혼자서 살리. 벌들이 밍밍대는 숲속 빈터에서. 나는 거기서 약간의 평화를 가지리. 평화란 천천히 방울져 떨어지는 것. 아침의 베일에서 귀뚜라미 우는 곳까지 떨어지는 것. 한밤은 온통 희미한 빛. 그리고 정오는 자줏빛으로 빛나고 저녁엔 홍방울새 날개 소리로 가득하리. 나 일어나 이제는 가리. 밤낮 없이 호숫가에 철썩이는 낮은 물결 소리 들리나니 길가에 서 있던 잿빛 포도 위에 서 있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물결 소리 듣고 있으니. 네. 그 이니스프리 호수에 네.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 그거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는 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네, 1890년에 네. 발표된 이 시는 예이츠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예이츠가 한 말은 내 자신의 음악적 리듬으로 쓴 첫 서정시라고 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니스프리가 힘든 순간마다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사색과 치유의 공간이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의 고향 마을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안에 섬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만한 그렇게 큰 섬도 아니고 되게 조그만한 섬인데, 그게 예이츠의 마음에는 진짜 그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왜 고단한 날들이 자꾸 계속되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네. 도망갈 때 이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으로 도망가서 유유자적한 자연과 함께 약간의 평화라도 누리고 싶다는 이 예이츠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예이츠 하면 이제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준비하면서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니스프리라는 게 이제 철자를 보면은 내면의 자유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자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네, 그래서 내 내면의 어떤 작은 어떤 나만의 공간에서 쉬고 싶다는 거고, 굉장히 감각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원문을 보면 네. 뭐 이렇게 진짜 원문으로 읽어야 네. 이런 물론 번역시로 읽어도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데, 원문을 읽으면 네. 그 뭐 글로우 네. 뭐 이런 뭐 슬로우 네. 글로우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네. 발음하기 이제 저 혼자 발음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뭐 흔히 이쁘더라고요. 이제 요즘 이제 힙합이나 랩에서 라임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요소도 있고요. 발음상 라임을 맞춘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인 단어들. 그래서 그 단어를 읽고 들었을 때 딱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 특히 청각적인 어떤 그 감각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시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들 네.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그게 한국말로 잘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번역을 했을 때 정말로 또 다른 창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이 H가 특히 이제 그 감각적인 거를 가장 잘 활용한 시들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의 뜻이 청각적인 것도 있음과 동시에 발음했을 때도 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다른 언어로 했을 때는 좀 100% 치환은 힘들죠.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이제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좀 잘 표현돼 있는. 사실 그래서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내 사랑과 나는 만났네. 그녀는 작고 눈처럼 흰 발로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며 그녀는 내게 나무에서 나뭇잎이 자라듯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었던 까닭에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네. 시냇가 어느 들녘에서 내 사랑과 나는 서 있었네. 나는 기울어진 어깨 위에 그녀의 눈처럼 흰 손을 얹으며 그녀는 내게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듯 인생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었던 탓에 지금 내 눈에는 눈물만 가득하네. 역시 사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고요. 저는 여기서 쉽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 되게 뭐 사랑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거는 단순히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왜 한 번쯤 다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면서 그래도 작게나마 깨달은 거 20대 때 알았다면 내가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나 그대로 10년 전에만 갔다면 인간관계에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연하고 더 그냥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고 쓸데없는 거에 막 마음 쓰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저는 들어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 지금 내 모습대로 예전에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나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10년 전에 알았다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 나가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나오죠. 이건 그냥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네. 것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이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네. 이 그녀를 모두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 네. 모두곤에게 또 이렇게 계속 이 거절당하고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모두곤에게 막 청혼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쵸. 너를 위해 작품을 썼어. 뭐 나는 너만 이렇게 막 바라봐. 보여드리고. 그게 쉽게 하는 거죠. 그냥 야 이제 술 한잔 하자 하고서 그냥 뭐 아무튼 뭐 그냥 쉽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방역 있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뭐 너를 위해서 뭘 해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뭐 남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오히려 쉽게 가고 오히려 그냥 나 이거 원해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잘 풀리는 걸 뭐 상대방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야 되고 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막 너무 혼자만의 혼자만의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싫어하지 않을까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뭐 이게 관계를 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당연히 깨달음의 어떤 결과가 그리고 저는 이제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듯 네. 인생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그게 언덕 위에 풀은 진짜 비만 오고 그냥 적당하게 따뜻하기만 하면 그냥 자라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 옛 선인들이 하신 말씀 때가 있다. 네, 뭐 맞습니다. 기다리면 된다. 뭐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초조하고 그래서 이제 젊고 어리석었던 네. 그런 그쵸. 네, 저는 예이츠 그러니까 예. 확실히 저는 이러한 이게 좋은 시라는 게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또 모두가 되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네. 이렇게 쉽진 않지만 공감할 수 있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지. 인생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 사실 별거 아니었어. 네. 지나보면 별거 네, 아닌데. 별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나이가 들면 어떤 힘든 일이나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 같은 거를 젊을 때에 비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지. 아니면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그래서 역시 인생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저도 되게 좋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서 나뭇잎이 자라듯 언덕 위에서 풀들이 자라듯. 근데 걔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예, 네. 우리 옛말에 자연스럽게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꽁트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오늘 예이츠의 시와 함께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디로 가냐? 폴란드로 갑니다. 네. 그러면 폴란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